그럼 지금부터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지난주 과제 리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제와 관련해서 메일, 문자, 카톡, 블랙보드 쪽지 등등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부과해드린 숙제는 퍼스트데이 퀘스처너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 자, 첫 번째.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이 과제를 영어로 작성하나요? 한글로 작성하나요? 였습니다. 대답은요, 여기. Answer in Korean. 한국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은 왜 이걸 작성해야 되나요? 였어요. 첫 번째 주 수업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강의실에서 직접 보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4주간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어떤 걸 궁금해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이 왜 수업을 신청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인상착의를 매칭을 해서 빨리 여러분을 여러분의 이름도 익히고 얼굴도 익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게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몰라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익히고 얼굴도 익히고 가까운 여러분과 친숙한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항은 이름하고 성별. 굳이 성별 왜 조사하냐면 나중에 저희가 프로젝트 팀 짤 때 적정하게 이제 이런 구성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곳이고요. 두 번째, 학과하고 나이, 그 다음에 학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셀룰러폰 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인데요. 굳이 내 번호가 오픈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이것도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게 많이 있을 텐데요. 혹시 저희가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뭐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 그 호서대 메일 주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에 두 번째 개별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 특성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일반적 특성, 모든 부동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물리적 특성하고 달리 해당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구별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 성격을 얘기하지요. 자, 그래서 특정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개별적 특성에는 지형, 토양, 크기와 모양, 그다음 접근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부동산의 개별적 특징은 해당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개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개별적 특성 때문에 특정 용도로 개발을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먼저 지형. 지형은 뭐예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표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지표에는 평탄한 지형도 있고 굴곡이 심한 지형도 있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 굴곡이 심한 지형이라고 하면 집을 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공업용 토지의 경우에 공업용 부동산, 우리가 산업단지 같은 걸 지을 때는 평탄한 지형에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굴곡이 심한 경우에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공업단지, 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바닷가 주변에 넓고 평평한 그 부지에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형은 토지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부동산 개발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연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형이라고 하면 개발업자는 배수 시설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양이에요. 토양의 성질도 토지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양의 하중 지지력이나 수분 흡수력, 기반함의 깊이, 또 부식의 정도 등이 예가 되는데요. 이거는 부동산 개발의 내용이나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중 지지력이 크지 못한 토양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공업단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분 흡수력이 좋지 못한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나 홍수가 졌을 때 침수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적절하지 않겠죠. 또 기반함이 너무 깊이 있으면 건축용 파일을 박는데 큰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반함이 너무 깊이가 낮은 경우에는 지하 구조물을 구축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모 지역에서 그 물류 창고를 지었는데, 물류 창고가 이제 뭔지 아시죠? 거기에다가 물건을 많이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의 하중 지지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못 고려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물류 창고가 주저앉아서 다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별적 특성 중에 토지의 크기와 모양이 있는데 이 요소도 토지 이용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에 개발 가능한 용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집을 짓는데 어떤 모양의 토지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좋을까요? 토지 모양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토지도 있고 직사각형의 토지도 있고 사다리꼴이나
자루 모양도 있고요. 모양이 삐뚤삐뚤 불규칙한 토지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토지는 네모 반듯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 그럴 때 어떤 토지의 모양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가장 좋을까요? 로스가 가장 적은 경우. 그렇죠.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토지인 경우가 가장 좋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토지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 부정형, 자루형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집을 짓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 불가능한 토지들이 많아지겠죠. 역삼각형의 경우에도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쪽이나 이쪽에는 딱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버려지는 땅들이 많아지겠지요. 실제로 우리 지적도를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일사편리라는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이 땅들을 보시면, 지적도를 보시면 모양이 구역 정리를 해서 반듯하게 다 이렇게 네모로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토지의 지적도를 보시면 토지 모양이 어때요? 굉장히 다 불규칙하죠. 이런 경우에 토지를 활용하는데 제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네, 토지가 적절한 크기와 모양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죠. 이 경우에는 분필과 합필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업자, 디벨로퍼입니다. 이 경우에 토지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를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나누는 거, 분할하는 거를 검토할 수 있고, 또는 주변의 토지를 사가지고 정사각형의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때 토지를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나누는 것을 분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토지 옆에 있는 토지들을 합해서 하나의 토지로 만드는 것을 합필이라고 하지요. 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가 합필을 하려고 해도 토지 소유자가 나한테 땅을 팔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는 내가 그 토지가 필요한 것을 알고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죠. 이 경우에 합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구매할 때 우리는 지적도를 확인해서 토지의 크기는 정해져 있겠죠. 모양을 잘 보고 이용하기에 효율성이 높은 토지를 구매해야 되겠죠.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추후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특성은 분할 가능성, 변용성, 위치성, 내구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분할 가능성. 분할 가능성 뭐예요?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은 여러 가지의 분리된 다양한 물적, 질적 구성 요소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한다, 산다라는 것은 부동산 하나의 단위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의 전체 묶음을 산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은 여러 가지 법적 권리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소유권, 사용권, 점유권, 향유권, 처분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유권은 이 공간의 소유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냐에 따라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을 포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수요자나 투자자들이 특정 목적에 적합하게 묶여있는 권리들을 적합하게 분할해서 나누어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분할 가능성인데요. 대표적인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2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럼 한 채만 사용하고 한 채는 어떻게 해요? 사용권만을 누군가에게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임대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분할 가능성의 대표적인 예이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 중에 변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용도를 쉽게 변화할 수 있어서 우리가 가변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부동산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핫하다고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연남동 가보셨나요? 연남동이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는 카페나 맛집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핫플레이스가 됐죠. 이 경우에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성수동, 우리가 성수동도 많이 가는데 성수동의 유명한 베이커리들도 단독주택을 바꿔가지고 상업용으로 쓰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또는 부동산 해당 지역이 입지가 좋아져서 부동산의 가치가 바뀌고 또 노후화된 경우에 저밀도의 아파트를 고밀도의 아파트로 재개발하기도 하죠. 잠실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서 고밀 아파트로 변화된 사례들이 그에 해당되고요. 최근에 강남 지역의 저층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통해서 고밀도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들이 다 변용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상 부동산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느냐 또 다른 용도로 전환되느냐는 도시화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 인구 증가 또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특성이 부동산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죠. 따라서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만든 다른 재화에서는 이러한 변용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빨래를 하는 세탁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건조기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거 건조기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을 가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이러한 부동산은 부동산의 용도나 가치는 주변 부동산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용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상호 의존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진짜 이렇게 부동산이 용도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용도로 바뀔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의 변용성, 즉 부동산은 다양한 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주거용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변하기도 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변환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 팩토리라는 건물이 리모델링 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택은 강서구에 위치한 것인데요. 이 오래된 이 허름한 단독주택을
저희 지인이 구입해서 약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용을 상업용 부동산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짠! 아까 낮에 찍은 모습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겠죠? 이게 단독주택인지 또 업무용 공간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단독주택일 경우에 방을 만들기 위해서 세웠던 벽들을 다 헐어내고 여기를 전체 통으로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간들은 회의실로 만들어서 주거용 주택, 주거용 공간을 업무용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변용성이라는 특성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최근에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지역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남동, 우리 경리단길, 성수동 이런 지역에서 부동산의 변용성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치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부동산의 위치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결정되는 절대적 위치. 그래서 이것은 경도와 위도 어디쯤에 이 해당 토지가 위치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위치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변의 토지 이용 사항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대적 위치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 위치는 주변이 상업용지로 둘러싸여 있느냐 아니면 임야로 둘러싸여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경제적 가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정답. 네.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위치성이란 또는 토지의 위치성이란 이렇게 특정 부지의 토지 이용이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토지의 위치성은 특정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 또는 결과, 선호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우리 부동산의 위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죠. 인구의 성장 속도, 또 공공시설의 유용성, 지역 내의 공업의 이전 경향, 생활 양식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 다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법적인 변화들 또 접근성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의 위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의 위치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상대적 비용이에요. 이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락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에 지하철이 생기는 경우에 지하철이 뚫리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죠. 예를 들면 용인, 상현동, 광교 이 지역에 신분당선이 연장돼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20분대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 서울 외곽에 있는 2기 신도시들 또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GTX 라인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놓아달라고 많은 민원들을 내는 이유들이 이런 접근성의 개선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 접근성, 상대적 위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접근성, 상대적 위치가 부동산의 가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